여러분 안녕하세요. 외환전문역 2종 함께 공부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외환전문역 2종 저하고 함께 공부하셔서 단기 속성이 됐든 아니면 상당한 시간을 공부하시다가 저하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하여서 합격하시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전문역은 시험이 2개 있습니다.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저하고는 2종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외환전문역 1종은 상대적으로 은행 업무 보셨던 분들에게 조금 유리한 시험이라 한다면 지금 살피고자 하는 2종은 무역 실무 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이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전문역 2종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와우패스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무역영어라는 시험도 있고 혹은 국제무역사라는 시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시험들과 함께 공부하셔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라 판단이 되는 그러한 시험이 외환전문역 2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환전문역 2종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어떤 쪽에 힘을 줘야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전문역 2종은 1년에 3번을 봅니다. 관련된 무역시험, 대표적으로 무역영어 검정시험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시시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외환전문역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오프라인으로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역영어 시험 수험생들에 비한다면 불리할 수도 있죠. 매번 떨어지면 한 번 다시 치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1년에 2번이 아니고 3번이라는 점이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안에 합격하자 하는 마음 잡수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은 3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과목 중에서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과목은 무엇일까? 물어보면 거의 다 제2과목을 들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영어로 나오니까요 하여서 영어 쪽이 불편해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역영어 혹은 국제무역사 자격시험 공부하는 분들도 무역영어 파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문으로 출제되고 있는 제1과목이 엄청 혹은 수험생에 따라서는 제법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 과목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저하고 함께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험 과목 3개 오른쪽 편에 문항수가 있는데 문항수와 배점이 불일치한 과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 중에는 한 문제에 1점인 문제도 있고 한 문제에 2점짜리도 있어요. 마치 중고등학교 시험 보았을 때 주관식 시험은 부분 점수는 있을지언정 만점으로, 즉 문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만점으로 2점, 3점짜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배점이 높은 문제에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시험장에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사항 전달하면서 과목별로 공부할 방법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3개의 과목으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른쪽 편에 세부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출입 실무 파트에도 무역결제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제무역규칙 안에 신용장 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이 2개 부분을 제가 붉은색으로 처리해 드렸는데 최고로 중요한 주제가 신용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서 강조하는 주제는 신용장입니다.
우리가 수출입 실무한다라고 말하면 무역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수출 단가 협상하고 납기 내에 납품하고 수출 대금 받고 필요하다면 부가세 환급받거나 관세 환급받는 부분을 수출입 실무 혹은 무역 실무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본 시험 자체가 은행원들의 업무 역량 측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출입 실무라고 이름은 되어 있을지라도 은행원 입장에서의 수출입 실무 이렇게 영역이 좁혀지게 돼요. 따라서 흔히 말하는 수출입 실무라고 말하더라도 관세 환급이라든지 수출 단가 협상 이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들은 출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원 입장에서 수출입 실무라고 말한다면은 주로 신용장 개설해주고 주로 신용장 관련 서류가 오면은 심사를 해서 일치하면 돈을 주고 불일치하면 하자 통지하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수출입 실무 파트거든요. 고로 이 수출입 실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용장 관련된 업무가 됩니다. 이때 무역결제 방식에서 핵심이 그러니까 신용장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국제무역 규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무역실무에서 국제무역 규칙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코텀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UCP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외환전문역 2종 시험에서 말하는 국제무역 규칙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국제규칙만을 출제하고 있어요. 이 은행 업무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신용장 관련된 업무라서 화면에 붉은색 처리된 무역결제 방식 그리고 신용장 규칙 이 두 개의 시험 문항수가 가장 많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신용장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신용장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외화지급 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원 입장에서 외화지급 보증서를 오픈을 하게 되면 보증 신용장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하거나 아니면 청구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크게 따지면은 신용장 쪽이거든요. 이 외화지급 보증과 관련된 문제가 일부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하단으로 가면 외환 관련 여신 파트에서도 외화 지급 보증 관련된 업무가 또 출제가 돼요. 고로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무역 규칙 안에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건데 신용장 관련된 규칙 공부가 100 중에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70% 정도가 신용장 규칙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외화지급 보증에 관련된 규칙들을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고로 저 기준으로는 100 중에서 약 90% 정도가 신용장 관련된 규칙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신용장 관련된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수출입 실무 파트에서 무역결제 방식에 관한 문제 푸실 때 유용하고 제2과목 푸실 때도 당연히 유용하고 제3과목 푸실 때도 유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장 관련된 규칙 공부를 60%, 70% 하는 거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외화지급 보증 규칙 공부를 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문항수는 매 회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였었습니다. 제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도 봤었고 하다 보니까 파악한 숫자가 되는 거고요. 과목별로 쪼개보면 수출입 실무 파트에서 대외무역법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제1과목에서 분석해야 될 내용 다시 소개는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대외무역법 문제는 단기적으로 공부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버리지는 마시고 정리는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실무와 인코텀스인데 이 부분 중에서는 인코텀스와 관련된 문제 수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역실무와 인코텀스라고 하면 무역계약의 협상 조건이라든지 혹은
인코텀스 이런 것들이 나누기는 하는데 인코텀스 쪽의 문제가 조금 많은 편이고 인코텀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제2과목 문제를 푸실 때도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주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고요. 세 번째로 무역결제 방식과 관련된 문항수가 가장 많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결제 방식의 삼총사 이렇게 불리워지면 송금, 추심, 신용장 이렇게 세 개를 들잖아요. 이 중에서 신용장에 관련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화면을 넘겨서 그러면 제1과목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중에서 제일 세 번째 영역으로 무역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송금결제 방식, 추심결제 방식, 신용장 결제 방식. 실제로 제가 이제 무역 관련된 기관에서 무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수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다면은 주로 TT라고 불리워지는 송금 결제 방식이 7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을 아주 많은 분들이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원 입장에서는 송금을 하게 되면 하시는 업무가 사실은 없다고 여겨져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금 결제 방식과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영역은 송금에 관한 영역이 아니라 은행 업무가 많은 신용장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무역결제 방식 세 가지가 있지만 현업에서는 송금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외환전문역 자격시험에서는 신용장 결제 방식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외화지급 보증과 관련된 업무도 조금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영역 중에서 무역결제 방식을 주로 공부하는데 이 무역결제 방식 중에서 신용장 관련된 영역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과 관련된 영역 그렇게 두 개 주제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2과목에서 신용장 관련된 문제가 17 혹은 18문제가 출제되는데 외화지급 보증과 관련된 문제는 외화지급 보증과 관련된 규칙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보증신용장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보증 통일규칙인데 이 두 개와 관련돼서는 어느 쪽이 세 문제면 다른 쪽은 네 문제 이 정도 돼서 세 문제, 네 문제 혹은 네 문제, 세 문제 정도에서 6,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3과목에서도 외화지급 보증 업무해서 넷, 5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과목에서 무역결제 방식 중에서 신용장 방식 공부하시고 외화지급 보증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외화지급 보증 관련된 문제는 무려 3개의 과목에서 다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1과목에서도 나오고 제2과목에서도 나오고 제3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1과목에서 많은 문항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라는 점은 제가 강조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무역 실무 파트인데 이 무역 실무와 관련돼서는 무역 협상 조건, 무역 운송 그리고 인코텀즈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1등은 인코텀스라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이 무역 운송 파트는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무역 운송과 관련돼서 컨테이너 박스 크기라든지 혹은 TU당 운임은 얼마고 이걸 은행원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여겨지나 봐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신용장에서는 은행원이 수출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심사하시는 게 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 서류를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은 은행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운송 서류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운송 영역에서는 운송 서류에 관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역 협상 조건은
많은 서적이나 혹은 금융연수원에서 출판된 서적을 보다 보면은 무려 7개의 조건이 나열되어 있어요.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출제되고 있는 영역은 신용장 업무와 연결이 되는 것, 이 부분이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메모해드린 것처럼 수량 조건과 관련된 항목, 그리고 선적 조건, 우리 일상으로 따지면 배송 기간이라고 표현하거나 납품 기간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무역 실무에서는 선적 조건 혹은 선적 기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량 조건과 선적 조건에 대한 영역을 공부하다 보면 신용장 관련된 정보들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정리해 놓으셔야지 돼요. 다음으로 대외무역법인데 무역과 관련된 3대 기본법을 들면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 있어요. 그런데 수출입 실무 파트에서 관세법은 전혀 출제되고 있는 것 아니고요.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문제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그 많은 것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합격이라는 시선에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외국환거래법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합격만을 목표로 하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과목은 대외무역법밖에 없어요. 대외무역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됐던 정보들이 제3과목에서 활용된다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왜냐하면 제3과목에서 중요시되는 또는 문항수가 많은 것이 무역금융인데 이 무역금융 용자와 관련돼서는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뤄져야 되거든요. 이때 수출 실적이 대외무역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거든요. 고로 대외무역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놓으시면 제1과목에서도 도움을 얻으시고 제3과목에서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화지급 보증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대외무역법의 내용 중에서 미국 사람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샘플을 공짜로 주면 이게 수출이냐 하는 거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중국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 중국 사람한테 그래서 물건값을 받았는데 물건은 국내에 있는 특정한 기업에게 납품하래. 이게 수출이야? 이런 것들을 묻는 수출입의 정의를 묻는 문제하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섞여져서 출제가 되는데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수출의 정의보다는 수출 실적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특정거래 형태가 과거에는 정부에서 규제가 되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특정거래 형태가 11개가 있는데 11개 중에 2개의 거래 형태는 나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관리도 없애버려서 실무적으로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 외환전문역 시험에서는 특정거래 형태를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고는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의 많은 내용 중에서 힘주어서 정리하셔야 되는 영역은 수출 실적 파트하고 특정거래 형태 개념 잡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과목 오버뷰 해드려 갔습니다. 그래서 3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무역결제 방식을 주로 공부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또 힘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2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국제무역규칙 25문제인데 신용장 관련된 규칙으로 18문제가량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규칙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조금은 지나치게 말한다면 마치 구색 갖추기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물론 출제위원이나 혹은 시험 주관하시는 곳에서 볼 때는 꼭 내야 된다라고 여기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워낙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에 포함시키는 게 옳다라고 하는
당위가 있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중요해서 그 문제를 만들었다라고는 생각이 덜 되고 있긴 합니다. 제2과목을 나눠보면은 신용장 규칙, 외화지급 보증 규칙, 기타 규칙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용장 규칙은 UCP 600 그리고 ISBP 745 두 개를 합쳐져서 신용장 규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MT700, 즉 실제로 개설된 신용장의 그 40번 ABCD E, 40번의 E 코너를 보게 되면은 UCP latest 버전이라고만 쓰여져 있고 UCP 600이라는 말은 안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CP 600하고 ISBP 745가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이 UCP 600 39개 조항인데 가능하다면 39개 조항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해요. 제가 강의할 때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종 정리 문제풀이 강의할 때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1조는 어떻고 2조는 어떻고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UCP의 조항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UCP의 내용 39개 조항 중에서 주요 조항들은 꼭 원문까지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의 중에 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욕한다니까 벌써 얼굴에 혈색이 돌지 않습니까? 18조가 상업송장이고요. 20조가 운송서류 조항이고요. 대표적으로 선화증권, 그리고 28조가 보험서류 조항인데 3대 서류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송장, 선화증권, 보험서류 해서 18조, 20조, 28조 이 기본적인 조항들 그리고 제14조까지 4개의 조항은 원문을 좀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2과목은 영어로만 출제가 되잖아요. 문제도 영어고 동그라미 1, 2, 3, 4도 영어예요. 따라서 원문을 많이 봐두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원문도 눈에 익으면 시험장에 가셨을 때 덜 당황하시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원문 꼭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4개 조항을 추천드리고요. UCP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ISBP 745는 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해요. 제가 제2과목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일부 정리는 해드리긴 할 건데요. ISBP 745는 298개의 조항 혹은 문단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와우패스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자격시험 중에 CDCS라고 하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 자격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ISBP 745를 모두 다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요. 꼭 하시는 게 맞지요. 하지만 외환전문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CDCS를 준비하는 수준으로까지 ISBP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기출문제를 보았을 때 그랬었죠. 따라서 외전을 공부하시던 분들이 CDCS를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CDCS를 준비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괜찮으면은 외환전문역 문제들도 풀어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즉 제2과목만 놓고 본다면은 외환전문역 2종과 CDCS 자격시험은 서로 교차해서 공부하셔도 괜찮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힘 줘야 되는 거 신용장 규칙. 다음으로 외화지급 보증 규칙은 2개로 쪼개져서 보증 신용장 규칙 ISP 98 그리고 청구보증 통일규칙 혹은 독립보증 통일규칙이 되는 URDG 758이 있어요. ISP 98은 89개고요. URDG 758은 35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량이 제법 방대하긴 합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3문제, 4문제 이 정도로 나와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서 덜 공부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ISP 98이나 URDG 758을 상세하게 공부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한된 시간 안에 강의를 해야 되고 이것을 다 풀어드리면은 딥하게 다 풀어드리게 되면 이론 강의가 너무 많아져서 들으실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UCP하고 ISBP 745를 주로 전달할 뿐이고 외화지급 보증 규칙은 깊게 혹은 많은 회차로 강의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정리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UCP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세워놓고 UCP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만 공부하더라도 그래도 제법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화지급 보증 규칙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제3과목인 기타 규칙, 즉 제3주제인 기타 규칙 URC522나 URR725는 가능하다면 최종 정리 문제를 기출문제를 거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는 수준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규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만든다 하는 것을 저 기준으로는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과목, 제2과목 소개해 드렸고요. 제3과목 소개해 드리는데 제3과목의 경우에도 무역금융, 외화지급 보증, 그리고 외화대출, 외환회계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문항수가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역금융 파트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무역금융 공부를 주로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무역금융과 관련돼서 공부할 주제가 대외무역법에 들어있는 거고 외화지급 보증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 과목의 외화지급 보증 규칙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것은 뒤에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무역금융이 있는데 무역금융 선적전 금융이다 혹은 수출계약의 이행 단계별로 지원해준다 사회관리해준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시험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무역금융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융자대상 수출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 수출 실적이 바로 제1과목의 대외무역법에서 다뤄지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무역금융 문제 푸실 때에도 사전에 공부해 놔야 되는 주제가 바로 대외무역법이 됩니다. 이 대외무역법에서 또 중요시되는 주제가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외무역법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제3과목 공부하실 때도 도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나오면은 별표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강조를 위해서 표기하는 것,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외화지급 보증 있습니다. 외화지급 보증과 관련돼서는 평범하게 본다면은 외화지급 보증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응차를 위해서 비드 본드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 본드라든지 이렇게 본드의 종류들이 많죠. 이 외화지급 보증의 종류를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는 UCP가 다루고자 의도했었던 평범한 신용장, 흔히 커머셜 신용장 혹은 상업신용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상업신용장과 외화지급 보증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차이점도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화대출이나 외환회계 파트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1주제나 제2주제는 지나치게 말하면 규칙을 암기를 하면 제가 전달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제1주제 무역금융이나 제2주제 외화지급 보증은 상대적으로 어떤 규칙들을 많이 기억만 하면은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주제라서 제가 폄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작정 암기하고 달려들면 시간 투자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주제들이라고 한다면 외화대출이나 외환회계라고 하는 주제는 무작정 규칙을 암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물론 문항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독학을 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셔도 관계없겠지만 가능하다면은 전문가분하고 함께 공부하셔서 합격 가능성을 올리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요약을 한다면
수출입 실무나 국제무역 규칙, 제가 주로 전달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낮출 수 있어서 제가 낮추고 있습니다. 수출입 실무나 국제무역 규칙 파트는 무작정 달려들어서 시간 투자하고 땀 흘리면서 고민만 하면은 혹은 고생만 하면은 그래도 풀 수 있다. 하지만 제3과목 중에서 특별히 외화 대출이나 외환 회계 파트는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와우패스에서 함께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외환전문역 2종 자격시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려봤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줬던 김영훈, 저는 제2과목 국제무역 규칙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제3과목 중에서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한 꼭지만 함께 공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